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된 거 보셨어요? 네. 잘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레드 스위라고 해서 완전히 마지막까지 제가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312예요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났죠. 모든 경합주 다 가져갔어요 트럼프. 근데 이제 붉은색하고 파란색하고 표시된 거를 각 주마다 표시된 거를 미국 전체 지도 봤더니 빨간색이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한 80% 이상은 빨간색이던데 선거인단 많은 곳에서 해리스가 이겨가지고 그나마 뭐 200명을 넘긴 것 같은데 저는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리스가 선거 캠페인도 대단히 좀 수세적이었던 것 같고요. 여성과 유색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깨뜨리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라는 것.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미국민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리스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막 출구조사나 이런 것까지 해리스가 된다라고 보도가 돼가지고 상당히 저도 쫄렸었습니다.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럼 쟤는 맨날 틀려 막 이럴 텐데 그래도 이번에 하나 맞춰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라 걱정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본인의 이 안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걱정해요. 진짜 쫄보예요, 쫄보. 잘난 척하고 쫄보라니까 엄청. 이렇게라도 내 스스로 얘기를 해야 하신 돼.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맞추셨다. 응? 잘난 척이 어쨌든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예, 예측에 성공하신 거. 위축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는 돈 벌려면은 트럼프에 걸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방송에서 했어요. 그렇지. 뭐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미세하게 높다라고 했는데 미세하지 않았네요. 예, 미세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염 데이터 오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자 제가 한겨레 내일 이제 한겨레 칼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의 종말 제목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제목 잘 잡았다. 예,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좀 재구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뭐 말씀 잘해주셨고 정권 심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국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물가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미국에서 갔거든요. 미국에서 좀 살았는데 그때보다 다른 물가는 다는 모르겠고 집세가 더블 됐어요. 집세가 더블. 거기는 다 월세잖아. 집세가 더블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12년 뭐 13년 만에 이렇게 더블이 됐다는 거는 사람들 못 살겠다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걱정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다 완벽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골프도 지금 8년 만에 배우고 있습니다. 골프로 이제 골프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랑. 그래서 져주는 겁니다. 막 스리퍼 타고 오비 빠뜨리고 해저도 빠뜨려가지고 진짜 큰일이다.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면 트럼프가 얘기한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조 원 요구할 거다 뭐 이런 반도체 얘기. 뭐 전기차 이 배터리 문제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9조 원 보조금 날릴 거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냥 골프 치면서 한 올 내기하면 됩니다. 내기해서. 그때마다 지면은 트럼프가 기뻐서 오 윤석열 대통령 고마워요 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난 진짜 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리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이 트럼프 대통령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트럼프가 100년 네. 동안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골프 실력이 제일 좋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저도 이제 골프를 즐겨 하지만 골프 너무 어려워요. 8년 만에 채 잡아가지고 가면은 공 못 맞춰요. 그런데 지금 골프를 배워가지고 트럼프랑 골프 외교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건지 참모들이 생각한 건지 근데 그런 걸 진지하게 또 언론에 진짜 보도를 하도록 말을 하고 한마디만 할게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예, 이거는 잘 편집해 주시고요. 왜 환장하겠다는 게 아니, 장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제 거예요? 장이 뒤집힌다고 해 지금. 그래요. 네.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환장했다고. 그래도 골프라도 해보려고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큰일이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기사화하는 게 이게 맞나? 지금 그러니까 뭐 골프가 필요하면 쳐야죠.
뭐 필요하면 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 대안이 없으니까 골프라도 잘 쳐가지고 어떻게 아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에 대한 굉장한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닌데, 트럼프에 대한 착각의 첫 번째가 기분파다. 두 번째가 종잡을 수 없다.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켜 세워주면은 나 해결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기분파라는 게 사실은 기분파는 맞죠. 근데 그 기분이 이렇게 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다라는 거는 트럼프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예. 네,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다. 공약을 얘기를 하면 그냥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터무니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 2016년에 야 남쪽에 내가 무역장벽을 무역장벽이래. 난민들 그 못 들어 불법 위임자 못 들어오게 내가 장벽 세울게라고 하니까 이게 뭐 미친 소리냐라고 했는데 진짜 세워버렸잖아요. 야 나 파리 기후협약 바로 탈퇴할 거야라고 하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 거예요. 그러네요. 바이든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거 지금 바로 또 탈퇴하겠대 첫날에 지금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를 지키는 건데 지금 주한미군 100억 달러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 달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가서 골프 잘 쳐주면은 이거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예전에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전 호주 총리가 그 자기 현재 호주 총리한테 조언을 했던 게 기사가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 기사입니다.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강하게 맞서야 되고, 물론 논리가 있어야 되죠.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라 강하게 설득력 있게 해야지.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은 뭉개려고 하고 최대한 뜯어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다기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뭐 이때면은 다 스트롱맨이잖아요. 푸틴, 그러네요. 예, 뭐 김정은, 뭐 이런 독재자들이고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롱맨들은 존중해주고 만나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을 협상해서 이겼다 아니면 뭔가 평화를 가져왔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돈을 뜯던지 아니면 본인의 명성,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골프 좀 쳐주고 이러면은 이게 협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T자도 모르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다. 다른 게 있으리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것만 하진 않겠죠, 설마 골프만 치진 않겠죠. 네. 강한 모습 보이는 건 골프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드라이버 쳐가지고 트럼프보다 더 멀리 보내는 겁니다. 퍼터 쳐가지고도 멀리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요, 한동훈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회담 장소에서 쫙 팔하고 이렇게 딱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가 죽으면 트럼프가 가장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로제 있거든. 로제 아파트 골프 모자에다가 로제 사인해가지고 트럼프 딱 주면은 바로 협상 끝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이 하려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트럼프 옆에 앉혀야 되겠네. 육모방망이 갖고 의전상에 무시.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잖아요. 골프 시작한다라는 게 그 기자들이 되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취재를 잘하는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야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윤석열 정권의 대미 외교 정말 걱정이 된다. 전 그게 그리고 강하게 나가자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17% 됐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리고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원재 앵커님은 좌파야. 왜요? 아니면 저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발표된 거 보면 22% 넘었어요, 리얼미터. 네. 그리고 평균 리얼미터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17% 얘기합니까? 리얼미터와 갤럽 평균 19.5%, 10%대. 그래도 일자네요.
그 국내 지지 기반이 허약하면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하고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결국은 도장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찍었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다 모든 협상이 대부분 이뤄졌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때 막 협상 시작부터 반대한다라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반대파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그때 협상팀이나 외교부에서 통상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반대한다. FTA 체결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한다. 그래서 니네가 더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 일종의 약간의 벼랑 끝 전술 같은 이런 거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거를 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는 지금 아예 한미 FTA가 이거 불공정이라서 다시 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요.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 싫어하는 좌파들을 기용을 하든지 그 좌파들의 목소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거를 사실은 일종의 벼랑 끝 전술까지 펼칠 이런 정도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저는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참고로 저는 주한미군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우리나라 자체 전력으로 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식 랭킹으로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에요. 근데 북한한테 쩔쩔 매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뭐 핵의 비대칭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주일 미군도 있고 사실 5만 명이나 있어요. 일본에는 주일 미군이 여기에서 오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주한 미군을 더 축소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2만 5천 명 정도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좀 줄일 수도 있다. 협상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불길한 게 뭐냐면은 쩔쩔 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파 지금 왜냐면 완전 궁지에 몰렸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면 보수의 목소리라도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보수는 난리 나거든. 지금 주한미군에 한 명이라도 줄이면은 그런 식으로 협상을 못 할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달러 그러면 이제 금액 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50억 달러 할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7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진짜로 호구될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아니, 동감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탁월한 실력이나 성과나 업적을 보여준 것을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외 순방 많이 작년에 다신 이유가 부산 박람회 그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거 참패했죠. 외교적인 성과가 없는데 저는 하여튼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호 1차장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김태호. 일방적인 미국, 일본의 경도된 외교 정책을 구사하잖아요. 그 사람이 동등하게 또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고 하는 외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됩니다. 웬만한 거 다 양보하시죠. 이럴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대한민국 살 길입니다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좀 바꾸는 것이 외교를 좀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로운 기조와 노선으로 하겠다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외교. 그래서 우리나라 국익이 손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트럼프 이 조합이 의외로 잘 맞을 거라는 전망과 굉장히 안 맞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맞을 거라는 거는 두 사람이 기분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즉흥성과 윤석열의 즉흥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 그냥 보고 받고 그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좋네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즉흥성이라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 말로 사대경 얘기를 하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근데 기본파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또 비율을 맞춘다라든지 예전에 이제 조지 부시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골프 카트에서 카트 운전하면서 뭐 이런 모양새를 저는 지금 떠오른 것 같아요. MB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의 약간 기본파 즉흥성에 있어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든하고 이제 친했잖아요. 윤석열이 어쨌든 한미 동맹 이렇게 같이 그렇죠. 동맹을 주로 얘기를 네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치 동맹과 이 지금 얘기하는 거래 동맹이거든요. 이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충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좁히느냐고. 또 하나는 검사를 싫어합니다. 윤석열이. 아니 윤석열이 트럼프가. 해리스가 검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재밌는 기사가 트럼프는 윤을 싫어할 거란 말 왜 꺼내질 않나. 이게 이제 권민철 그 예전에 특파원 미국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이 쓴 건데 바이든과 윤석열의 공통점 때문인데 검찰권의 무기와 정적에 대한 악마와 불공정한 법 집행 이게 바이든과 윤석열이 굉장히 닮았고 예전에 미국의 칼럼에서는 윤석열한테 바이든이 배워야 된다. 검찰권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약간 까는 거기도 한데 뭐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래서 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트럼프의 특성상 탑다운이거든요. 트럼프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끼리의 관계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강강약약이에요. 스트롱맨한테 존중을 해주고 호구 잡힌 사람한테는 완전 다 뜯어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저런 상황은 되게 조금 뭐 잘 맞을지언정 윤석열 대통령이 퍼주는 방식으로 잘 맞춰가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전병서 소장이 나오셔가지고 한미 간의 이 무역 협상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더 짚어주실 거라 우리 국내 얘기를 조금만.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하나만.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 보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을 체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론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범죄 혐의자 그리고 1심 5월 달에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리고 극단주의자, 막말, 폄하, 인종차별, 여성 폄하, 정말 이런 안 좋은 맞아요. 것들은 다 갖고 있는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저런 사람을 미국인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 요인이 뭘까? 그냥 상대적으로 해리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았다라고만 하기에는 트럼프의 약점이 너무나 많아 보이거든요. 그 요인에 대해서는 한번 흥미롭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과사범 이재명 대표 무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유익 있게 이 선거 결과를 보면 다음번 대선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그런 범죄자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바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 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뭔가 그냥 주류 사회인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뭐 하던 대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보가 좀 나왔는데 특검법 민주당에서 발의하는데 고쳐가지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걸 상당 부분 수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조금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 얘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지금 외교 협상에 나갔다가는 된통 당한다. 이게 두 분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특검법하고 관련해서 전국이 어떻게 될까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게 반위헌적,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특검안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일관된 거였는데 만약 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안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논리가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질질 끌려가면은 다음번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우리는 해보나 마나야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 그런 생각인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반헌법적인 요소들을 좀 빼면은 이번에 올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이 만약 친한 쪽과 어느 정도 좀 교감하에서 이러한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은 뭐 11월 달 안에 늦어도 12월 달 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국민의 의원들도 그래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 지금. 이참에 정리하자. 이참에. 안 그러면 영원히 정리 못한다.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새로운 차원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시나리오는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도 국민의힘 친한계와 민주당이 같이 그냥 친한계가 같이 합의해서 첫 번째는 좀 쉽지가 않아요.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름이 실명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할 때 그때는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유롭잖아요. 나 아니야. 나 찬성 안 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구나. 뭐 이런. 그분 역시 오늘 예측가로서 이게 아니라 자뻑을 유감없이 제가 보여주고 명태균 곧 구속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구속영장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맞아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맞으셨어요. 곧 구속될 거예요. 뭐 이런 거고 민주당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도 지금 인내심이 야당 지지자도 약간 한계에 있으니 타협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여기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그거예요. 어쨌든 통과는 시켜야 된다. 이번에 올해 안에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공은 또 넘기는 거죠. 사실은 또 한 번 넘기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이미 저쪽에 대한 비난은 이미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도 양보를 했으니 저쪽에도 이제 양보를 촉구하는 이런 거고 한동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뻥쟁이에요. 예,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했잖아요. 발의도 안 했잖아요. 그거 뭐 토론하겠다고 해서 당내 합의가 필요하다.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안 했잖아요.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장만 모면하면 되는 거가 딱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딱 그러거든요. 왜 기자회견 안 해? 그러니까 8월 말에 기자회견하고 왜 영수회담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9월달에 영수회담 왜 여당 대표랑 독대 안 해?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만나고 왜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하잖아요. 또 왜 사과 안 해? 그러니까 사과하잖아요. 그때만 모면하는 게 둘의 리더십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선거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한동훈은 그리고 지금 뭐 쫄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모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기 싫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친한계도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립적인 사람들. 친한계로 분류가 되지 않고 친윤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5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개별적으로 민주당이 접촉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조금 자유로운 따라지만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나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지난번에 친윤 친한 하면은 친한계는 한 20명. 그리고 뭐 친윤은 30명에서 뭐 많으면 50명 그리고 중립 지역인 사람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민주당이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3자 추천으로 해서 누가 추천을 하는 제3자 추천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 뭐가 됐든 이게 굴러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겁니까 이게. 일단은 국민의힘이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국민들이 아이고 잘했다라고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진행을 시키더라도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그 의총의 주요한 논의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장 생각이 좀 소장님의 들어요. 안테나에 들어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은 없어요. 국민의힘의 분위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의원들이 이대로 가면 안 돼. 하여튼 김건희 여사 정리해야 돼.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 보니까 너무나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정리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국회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 낮은 대통령과 함께 못 가요. 이거는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외에 가장 큰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결별하는 게 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인기 없는 대통령하고 어떻게 같이 가면서 선거 때 표 주세요 그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여당은 이렇게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 그러면은 당선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차별화로 가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걸 통해서 정리한다.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미국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요즘 개헌 얘기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 됐든 저는 개헌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 안 되면은 2032년에라도 개헌 합의하면 돼요. 그때가 이제 지방선거랑 대선이랑 같이 치르는 해거든요. 아니 이게 국회의원 선거랑 2032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7년이고 2027년은 이제 뭐 5년 단임제로 하고 2032년에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개헌이 잘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5년 뒤에 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개헌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거를 이제 의회 중심제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중기를 모아봐야 되지만 여론조사 보면은 4년 이제 중임제가 제일 높아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원 집정부제도 있고 뭐 그냥 현재 유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국회의원 선거 미국처럼 2년씩 하자. 2년마다 하자. 하원이 미국은 2년마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통령 뭐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하면서 국회의원들 다 뽑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또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평가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행정부는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의회도 뭐 안정성이 필요하지만은 또 되는 사람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한번 대놓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할 때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국회의원 2년씩 뽑자. 그 생각은 확 드네요. 예, 2년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선하고 저거랑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선거. 2년마다 이렇게 4년 중임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중간평가 형식으로. 중간평가 그 형식으로. 말씀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2026년까지로 임기를 단축한 다음에 2년짜리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 이후부터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대통령하고 임기 안 맞는 그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미국처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임기단축 개헌은 국힘 쪽에서 전혀 미동도 안 해요. 미동도 안 합니다. 이재명 지금 깜빵 가는 거 봐야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그런데 이게 정치는 역동적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자기가 2026년까지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상황에 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아니, 그러길 바라나? 근데 하얀데. 그게 어떠세요? 아까 장 소장님 하신 대로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다가오면은 이제 거기서 뛰려는 주자들이 동요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뭐 임기단축 개헌이든 아니면 다른 개헌이든 이런 것들 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상 그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바꾼 대통령에는 해당이 안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건 헌법을까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 대단히 좀 복잡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시는 거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임기를 단축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이렇게 합시다. 합리적으로. 다 저도 바꿔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놀이하는 것 같아. 그냥 노는 것 같아. 저기서 그냥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데 어쨌든 헌법과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자꾸 뭐 탄핵시킨다 하야 뭐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라도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의적이다. 네. 아까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은 한번 올라가서 거부권 행사하는 데까지 똑같이 갈 텐데 이번에 이 안으로라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겨서 연말에 통과될 수도 있다. 지금 두 분 의견 같이 하시는 첫 건가요? 번째는 희망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김준일 평론가님도 마찬가지시고. 김건희 특검 지난번에 2차 했을 때 그때 194대 104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4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최상병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쎄 이제 사실은 이게 104에 주목할 게 아니라 194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무효표는 이탈표라고 하더라도 무효표는 카운팅이 안 돼요. 찬성을 중심으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6표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나와야 되거든요. 194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아직도 만만치 않다. 저는 이번에도 솔직히 돈을 걸려면은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50일.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50일에 걸겠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많이 이게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표는 늘어날 거예요. 표는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은 뭐 197대 102 뭐 이런 식으로 무효표 뭐 3표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아이고 많이들 의견 많이 주시네요. 네, 컴관리님, 당장 멈춰님, 네, 똥자님, 메리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분은 의견이 여기선 조금 갈리는데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다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의견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는 김종인 박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별의 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같은 때 지지율이 낮고 그럴 때 또 이제 좀 공명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최상병 특검이나 뭐 김건희 특검 이런데 찬성을 하고 과감하게 나가면 또 별의 순간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정치적인 판단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무적인 판단. 내가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성공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나에게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이 어떨 것이냐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아직까지는 내가 들고 나온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겁먹었다? 쫄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고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버림받는 순간 한동훈은 정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잘 아는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전학생 같다. 전학생. 우리 학교에 전학 왔다가 또 곧 전학 갈 사람인 것 같다. 그냥 보수파 내에서 함께 정치해오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막 국민의힘 새누리당 막 짓밟고 막 풍지박산 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갑자기 총선 때 등장해가지고 내가 구세주야 하면서 손들고 나왔잖아요. 복잡 미묘한 생각과 판단이 국민의힘에도 있고 한동훈 대표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본인보다는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언뜻 순간순간 보면은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미지, 스타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의견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정을 안 줘요. 동지의식. 정치하려면 내 사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거리감을 상당히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한 전학생이 왔는데 공부 전교 1등하는 전학생이 왔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보수파 진영에 뿌리 내리려면 이제 스킨십을 조금 더 강화하고 주위 분들과 많은 논의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특검법 관련된 문제도 자신의 안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먼저 계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계산은 결과가 뭘까요, 근데? 그래도 이런 형식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야 특검 합시다. 특검은 이제 됐으니까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위에서 이제 막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안 된다 이거 특검 해야 된다. 특검 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확 등 떠밀려가지고 제가 그럼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특검합시다.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지. 먼저 특감이 14일에 의총해서 이제 당론으로 정해지더라도 자 이제는 특검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시선이 이제 만약에 차기 대선 그게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대로 열릴지 땡길지 모르겠으나 한동훈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언제 열리든 안 돼요. 상대가 누구라도 안 돼요. 그럼.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대선은 특히 저는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대 정신과 후보 캐릭터와 이제 캠페인. 근데 순서를 따지자면은 시대 정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시대 정신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라는 거 DJ가 된 거 이거를 세 개를 떼놓고 볼 수도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외환위기 오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 원하니까 시대 정신이 이제 김대중을 택한 거고 노무현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제 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 뭐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동산을 잡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응징 성격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 정신이 그러면 한동훈한테 올 것이냐? 한동훈은 같은 검사에다가 윤석열 오른팔이에요. 게다가 쫄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캐릭터도 그렇고 이게 캠페인도 지금 같은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 캠페인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언제가 됐든 안 된다. 한동훈은 지금 당장 선거를 해도 뭐 2년 후에 해도 임기 다 채워도 그때도 안 된다. 별의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인가. 한동훈한테는 오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신 정권이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왜냐면은 이제 고려 시대에 무신 정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제 무신 정권이 한 번으로 끝난 역사가 없어서 검사 정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검사가 무신이면 굉장히 불행한 거 같은데. 칼잡이잖아요. 문신이라야죠. 그래도 칼잡이잖아. 합리적으로 법에 의해서만 엄정하게 일하는 조선 제1의 칼이라며. 나야 하는데 칼잡이. 지금 아니네.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한동훈 대표권 하자면 지금 어쨌든 별의 순간이 올 것인가 제가 여쭤봤는데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신 정권이 이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이 정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주위의 분들 다 들어가도 이제 검사는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쫄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위축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상당히 많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축됐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면 결국 아니 그런 측면이 있고 보수파 지지자들한테도 지금 나를 어떻게 할까? 나 그냥 완전히 그냥 등 떠밀어서 내쫓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의 키워드를 이제 그렇게 제목으로 뽑은 데도 많아요. 어찌됐든 사과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사과를 뭐에 대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답을 못 보고 뭐 포괄적으로 어찌됐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윤석열은 어찌됐든 사과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어찌됐든 사과했잖아. 그러네요. 그 발언을 보면 어찌됐든 사과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 한 페이지는 끝났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이런 주장 같은데 국민들이 뭐 오늘 그 리얼미터나 뭐 이렇게 나온 것도 봐도 사과에 대해서 한 70% 정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변동이 없고요. 저는 지지율 당분간은 보합세일 거예요. 추가 하락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항상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잠깐 붙잡아 놓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로 정신승리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은데 한두 주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갤럽도 그러고 이렇게 뭐 이제 다른 것도 가다가 그 2주 후에 이제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확 빠지는 일이 또 올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더 떨어지면 진짜 사상 최저 아니에요? 주말과 오늘 오전까지의 대통령실 분위기는 봐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지 않냐. 정신 승리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치시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골프 쳐서 한미 관계 개선합시다 골프로 이렇게 됐다는. 답이 없어요. 한마디씩만 의견 부탁드릴게요. 명태균 씨도 업데이트가 좀 있어서 검찰 나가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진일 평론가님 구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분위기를 보시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조금 뭐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 명태균하고 통화했어. 하지만 기억도 안 나. 하지만은 뭐 이렇게 덕담한 거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이미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만 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를테면 이권 개입, 뭐 창원 국가 탄단 뭐 이런 거 선정한 거 이런 거 아직 진행형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안 하고 1억 2천만 원씩에 2명한테 받고 뭐 다른 사람한테 돈 더 받고 A, B, C한테 이렇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한테 돈 받아서 돌려준 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세비 반띵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태균이는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전에 나한테 경솔한 언행으로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한테 사과하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수사받고요. 그리고 갑자기 낮은 자세로 가다가 갑자기 어저께 나와가지고 그저께구나 목소리가 높아졌어. JTBC 야 네가 가짜였어 너요 너지 그러면서 막 기자들하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림 딱 끝났다. 그림 다 그려졌다. 검찰이 원하는 것도 딱 요만큼만 기소를 할 거고요. 그게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줬고 얘도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게 변호사를 통해서 파악을 한 건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딱 그렇게 각이 나온 거예요. 이미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압수 구속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냥 뭐 급하게 가기도 했지만은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구속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 있고 근데 너 잠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기가 뭐 애매한 상황 뭐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뭐 창원산단 부지산정 처음부터 끝까지 명시가 개입했다 이런 보도는 또 나오고는 있고 한겨레 21.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장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이 자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저렇게 폄하하고 자꾸 구속하라는 저런 인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 뉴스토마토 여기 사무실 방송국 몇 번 와봤죠? 와봤죠? 맨날 왔죠. 이게 몇 평인 줄 알아요? 몇 평인 줄 아냐고요? 여기요? 몇 평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명태균 씨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르죠? 여기 몇 평인지. 30평 되지 않나? 무슨 30평이에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사실을 저렇게 유포해요. 누구한테 빙의하신 거예요? 아니 몇 평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얘기하냐. 명태균이 JTBC 기자한테 사무실 몇 평인지 알아요? 몇 평인지도 모르면서. 아 진짜. 저는 구속되는 게 당연하고 진짜 구속됐어야 하는데 구속을 안 시킬 것 같고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대단히 허술하게 해서 명태균 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되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뭐 증거인멸 뭐 없고 뭐 도주 우려 없고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허술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에 대해서는 좀 옹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녹취록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강혜경 씨 했던 녹취록, 운전기사분들이 했던 녹취록 넘어갔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으면은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렇게 반박을 못해. 그래서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역할을 정권 차원에서 좀 맡기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내려가서 야 창원지검 검사들 구속영장 잘 쓰면 안 돼, 허술하게 써야 돼, 알지? 이러지 않을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두 분 다 뭔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견이 갈리지만 수사는 신용을 하고 어떤 특정한 가이드라인 제한 안에서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좀 슬픈 전망이시네요. 특검이 도입되면 그런 점들이 조금 클리어하게 될 텐데 네,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두 분하고 좋은 말씀 잘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음에 별의 순간은 국제관계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준석 오지 대표가 않을까. 지금 미국에 갔나? 어디 외국 갔는데? 국제관계 여러 가지 지금 공부하러 국회의장 모시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외국에 가 있다. 지금. 근데 유학한 건 맞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 그동안에 이력을 그걸 봤을 때 너무 보충하고 여러 가지로 좀 섭렵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 가 있다. 이준석 대표 돕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그 아니고. 사실관계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 이준석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친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 웃어요? 녹취록 까야 돼? 녹취록. 네. 잠깐 외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좀 나올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데 첫걸음은 우리 다 특검을 통과시키고 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 그래야 다음 그럼요. 스텝이 있다. 그런 그래야지 다음 말씀드리잖아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죠. 다음에는 뭐 이 뒷 배경에다가 특검 도입해라, 아니면 저희들은 뭐 머리띠나 머리띠로. 아니면 뭐 조끼나 이런 거 주세요. 특검 도입 뭐 이런 거. 살려야 한다 뭐 이런 거 붙이고. 준비하면 입으실 거죠? 아, 저 준비하면? 입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특검 도입 찬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큰 기대를 안고 전병선 소장님 기다리면서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장성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